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3.75% 동결입니다. 그런데 발표 직후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넘어 튀어 올랐습니다. 10년물도 4.5%를 상회했습니다. 금리를 안 올렸는데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숫자 움직임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여러분의 대출이자 투자 전략, 앞으로 몇 년간의 경제 환경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 끝에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아무 말도 안 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하는 설계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이번 FOMC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봐야 합니다. 연준 위원 18명이 이번에 투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9명이 금리 인상에 손을 들었습니다. 동결이 8명, 인하가 1명이었습니다. 숫자상 다수가 인상을 원했는데 결과는 동결이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절충인 겁니다. 그리고 성명서에서 중요한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FOMC 성명서에는 앞으로 금리 변경을 검토한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었는데 이번엔 그 문구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인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온 겁니다. 지난 3월만 해도 연준 위원 대부분이 올해 한 번은 금리를 내릴 거라고 봤습니다. 3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 결과 시장이 계산한 올해 금리 인상 확률이 87.2%로 뛰었습니다. 1회 이상 인상될 가능성 36%, 2회 이상도 34%입니다. 인하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가 기자회견에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월 전 의장은 달랐습니다. 고용 상황은 이렇고 물가는 중기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식으로 힌트를 꾸준히 줬습니다. 시장이 다음 움직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요. 케빈 워시는 그걸 전부 없앴습니다. 금리 방향성 가이던스 전면 삭제, 장기 전망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점도표 투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도표란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지도입니다. 새 의장이 이 핵심 도구에 자기 의견을 넣지 않은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렌즈를 하나 바꿔 끼워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합니다. 금리도 안 올리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시장이 더 겁먹을까요? 이게 침묵 긴축의 설계입니다. 케빈 워시는 실제 금리 인상 없이도 시장이 스스로 긴축 경계감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가계대출 이자, 기업 조달 비용을 직접 높이는 비용 없이 불확실성만으로 채권 금리를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 인상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긴축 효과를 얻는 전략입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물가 데이터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FOMC에서 연준은 PC 물가 전망을 기존 2.7%에서 3.6%로 큰 폭 상향했습니다. PC는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의 목표치는 2%인데 전망이 3.6%라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번 물가 상승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생긴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관세, 공급망 차질, 서비스 가격 고착화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공급 충격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변수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미시간 대학 조사에서 향후 1년 물가 기대치가 4.7%까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5% 가까이 오를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크게 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번 고착되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물가가 오를 것 같다고 느끼면 미리 임금을 올려달라 하고 임금이 오르면 실제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언제든 인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제 채권 시장 얘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채권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채권 금리도 내려가고 올리면 채권 금리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연준의 정책 금리보다 재정 적자, 국채 공급, 수급이 채권 금리를 더 크게 움직입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 대비 6%입니다. 연간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었고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 대비 20% 늘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더 커지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하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은 채권 금리는 올라갑니다. 무디스가 작년에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유가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연준이 이번 FOMC에서 AI 생산성 전담팀을 만들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투자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얼마나 높이는지 연구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기를 자극하지도 누르지도 않는 딱 적당한 금리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금리의 기준선입니다. AI 투자 확대로 미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올라가면 이 중립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고금리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특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밥값, 제품 가격, 서비스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게 피부로 느껴지시죠? 이건 단순 체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장까지 버텨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1.8%로 확정됐고 나머지 분기에서 제로 성장만 해도 연간 3%가 나옵니다. 물가도 오르고 성장도 버텨준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명분이 충분합니다. 현재 기준금리 2.5%에서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흐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AI 투자 열풍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두 종류입니다. 현금이 많은 기업,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 조달 금리보다 수익률이 높은 기업만 버틸 수 있습니다. 돈을 퍼붓고도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도태됩니다. AI 시대의 옥석 가리기 잣대가 바로 금리입니다. 결국 이번 FOMC의 설계는 이렇습니다. 케빈 워시는 말을 없앰으로써 시장을 긴축시켰습니다. 실제 비용 없이요. 이게 침묵 긴축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미시간 대학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입니다. 지금 4.7%입니다. 이 숫자가 내려오지 않으면 침묵은 끝나고 실제 인상이 시작됩니다. 그 숫자 하나만 보세요. 복잡한 경제 뉴스 속에서 흐름을 읽으려는 여러분에게 오늘 내용이 작은 나침반이 되었으면 합니다.